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 이 그림이고 이 싱크탱크라는 것은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내지는 그 그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준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성적표. 1차 성적표들을 쫙 내기 시작하는데 소위 야권의 제일 유력 주자가 중간고사 답안지를 먼저 딱 깐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아까 제가 2012년을 굉장히 이거 참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설명을 천천히 드리고요. 아까 네이밍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름 자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칭이라고 해도 정책 공간이라는 말은 정책을 만드는 곳이란 뜻일 거고 국민 성장은 국민들의 어떤 주권적인 부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느낌이고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로 불리우는 내일 그러면 이게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런 느낌이 다 드러나잖아요. 어쨌든 정책 공간 국민 성장이 발음적으로 좀 불편하고 그래서 바뀔 여지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확 느낌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아마 이제 보통은 과거에 연구소 이런 게 이제 고리타분하고 보통 네트워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거시기하고 영어고 그래서 그걸 정책을 넣고 공책 공간한 건데 뭐 그건 크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저는 뭐에 주목했냐면 어제 사실은 야 이거는 히트 쳤다라고 생각한 게 세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컨셉만 놓고 얘기한다면 지난 대선 때 그나마 슬로건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제일 많이 회자됐고 제일 중간 히트촉도 친 게 뭐냐면 저녁이 있는 삶이에요. 네, 그렇죠. 야권 대선 주자 전체를 문재인 대표가 사람이 먼저다 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았고 모두 포함한 중에 그나마 그 저녁에 있는 삶이 그중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국민성장, 경제교체, 대청소 세 가지 컨셉이 저는 잘 정리했다고 들었어요. 국민성장은 결국 이런 거잖아요. 국민이 주체가 되는 성장이라는 것으로 경제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뜻으로서는 주체는 국민이지만 사실은 통상적인 성장론, 분배론 이런 것 속에서 성장론을 끌고 가겠다는 그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거를 그게 너무 보수파 논리로 가지 않도록 해서 국민의 주체를 딱 들어서도 국민 성장이라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만든 것이고. 사실은 이런 선거 자체가 뭐 싱크탱크가 생기고 정책 대결을 하고 하는 선거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생각해보면은 민주화 이후에 사실상 만들어졌던 거고 말하자면 싱크탱크라고 불리울 만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오래된 문화는 사실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한국 정치를 정책 정치로 끌고 갔던 최초가 사실은 김대중입니다. 70년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파격적인 정책 선거를 한 거예요. 파격적인 정책 선거. 그리고 그때 DJ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대중경제론이라는 걸 백문백답 형식으로 가져왔어요. 그 최초의 대중경제라는 컨셉을 DJ가 30년을 끌고 가서 97년 이후에 자기가 실현한 겁니다. 그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고 풀어냈는데 DJ가 나중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IMF 때문에 내가 초기에는 분배민주주의에 관한 분배를 할 수가 없었고 일단 위기 관리를 한 후에 자기가 그 다음에 4대 연금 뭐 등등을 하면서 분배 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내가 대통령에서 뭘 하겠다는 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대통령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박근혜 씨. 바로 그거죠. 아니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걸 잠깐 빌려 쓰는 건 돼요. 근데 경제민주화 이런 거 했지만 다 허당이었잖아요. 그게 햇볕 정책이나 남북관계도 누구나 쉽게 나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남북관계가 딱 닥쳤을 때 가장 쉬운 게 북한을 욕하는 거고 가장 어려운 게 북한을 끌고 가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DJ가 30년을 끌고 가서 이렇게 대중경제가 된 건데 그래서 보면 DJ가 대중경제를 했고 그 당시에 3대 정책을 내렸고 아주 재미있는 거지만 전당대회 때 처음 미국같이 포스터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걸 DJ가 한국 정치에 처음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정책 정치를 한 DJ는 걸 상당히 제가 그냥 DJ를 찬양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런 정책 마인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0년 독재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DJ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나이가 그거 재미 봤습니다라고 했던 행정수도를 포함해서 사실은 몇 개를 던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사실은 야권이 별게 없었던 거예요. 준비 정도가 안 돼도. 근데 이번에는 아직 이번에 디테일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큰 그림이 중요한 건데 그 점에서 저는 국민성장, 경제교체, 대청소 이게 각각 굉장히 의미가 있는 컨셉들이에요. 사실 설명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 대청소를 해야만 이명박근혜 10년의 적폐가 했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던데 그 지점은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이다였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과제가 항상 동시에 등장해요. 하나는 청산이고 하나는 통합이에요. 이건 매번 등장합니다. 근데 당장 해방 후에 친일파를 청산하는 문제와 민족을 통합하는 문제 속에서 친일파 청산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도 그랬고 DJ가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도 과거를 청산하고
동시에 통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DJ는 야당만 했고 빨갱이 소리를 들었고 지역적으로도 소수파 출신이어서 청산 쪽에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본인이 신앙적으로 용서를 하는 면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구 보수 세력을 상당히 많이 포용한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지지층의 불만도 있을 정도로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과연 그런 얼만큼 비중을 둘까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한편으로는 나쁜 놈들 때려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쁜 짓 한 거 청문회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럼 또 한편으로는 과제인 국민통합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청산과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의 고민인데 여기서 대청소라는 개념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물론 저는 이것이 통합의 과제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적폐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대청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그 부분을 굉장히 아까 말씀이 사이다라는 건데 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통합적인 건 어떻게 되느냐. 앞에 국민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성장이냐 분배냐 뭐에 갈 거냐에서 성장이라는 어젠다를 저쪽에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이거는 그 소위 경제중심 중도 확장 전략을 담아낸 컨셉이 제가 어제 와서 이거 준비한 분 중에 핵심 한 분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석했고 이것이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DJ의 대중경제로는 경제라는 패러다임의 주체를 대중을 집어넣어서 자기 컨셉을 만든 겁니다. 대중경제. 그게 옛날에는 박희천 선생은 민중경제론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분수경제, 낙수경제 이런 게 있지만 그건 사실은 조금 부분이에요. 현상이라고 주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세요. 국민성장론은 주체를 국민으로 보고 성장을 하겠다는 국민성장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소위 그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문제를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민주화와 성장, 새로운 민주화 전략,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의 컨셉으로 담았을 때는 국민성장은 비교적 성장론을 끌어들이면서 주체를 국민으로 넣어서 민주주의 개념도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저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하기를 대중경제, DJ의 대중경제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이 있었는데 이것의 진화와 연장이라는 쪽으로 해석을 이걸 해가면 좋겠다. 이게 그런 정도로 이렇게 역사성을 부여해가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김종인 의원께서 또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국민 성장론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하면은 성장이 더딜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가져다 쓴 것이다. 또 이런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릴게요. 두 번째가 경제교체였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전 이것도 사실 이런 컨셉을 제가 처음 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정권교체가 많이 있을 때 요새 혹시 시대교체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사실 그 얘기 제가 제일 처음 썼거든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나올 때 보통 세대교체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38살짜리가 나와서 세대교체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비틀어서 시대교체라는 워딩을 정치권에서 처음 썼었습니다. 시대를 바꾸자. 그 뒤에 지금까지 계속들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심지어 박근혜도 썼습니다. 지난 대선 때 찾아보시면 시대교체라는 말을 꽤 많이들 쓰는데 억지로 써서 그것이 계속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현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정권교체는 했지만 저도 경제교체라는 컨셉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경제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쉽게 설명을 해주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거는 경제민주화보다 우위 개념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어떤 지금 약점이 있냐면요. 관심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민주화에서 성장이 해결되나? 그렇죠. 또는 경제민주화로 재벌을 때려잡는 건 좋은데 중소기업 문제는 어떻게 되고 당장 정운찬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운찬이 동방성장론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동방성장론이 주로 재벌을 견제하는 것에 초점에 맞춰 있는 경제민주화보다 자기는 중소기업과 재벌, 기업과 서민이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개념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포함시키면서 그래서 그게 약점이 약간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근데 이게 경제교체라는 걸 경제의 패러다임 전체를 바꿔버리고 딱 해버렸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론이 담고 있는 거를 끌어들이면서 상당히 뭔가 쌈박하게 혁명적으로 뭔가 바꾸려는 느낌 이런 걸 좀 주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사실 잘 만든 컨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새로운 워딩을 선점하는 거 이런 게 전략가들이 그렇죠. 하는 건데 이거 보니까 국민성장, 경제교체, 대총선은 전 상당히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정도면 이제 저쪽 진영, 저쪽 팀이 조금 더 간 후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들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될 수 있겠구나.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걸 뭐 대화해보고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선거를 구경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 세계 컨셉은 저는 굉장히 더 좋은 게 사실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근데 정합성이 있는 걸 내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김인석 대표의 전공 쪽이 나오니까 말씀이 끊이지가 않아서 뭐 언제 죄송합니다. 아니면, 근데 이게 어제 내가 너무 재밌게 봤어, 사실은 이 예. 얘기가. 근데 지난 대선 슬로건 중에 박근혜 씨의 준비된 여성 대통령은 희대의 코미디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네. 그 말씀을 하면 저쪽이 지난번 대선을 이쪽보다 훨씬 잘한 겁니다. 어쨌든. 왜냐면요. 그 요새 문제가 된 그 조동원 씨 있잖아요. 이쪽에 그 홍보 전문으로 손혜원이 오기 전에 지난 대선을 조동원 씨가 치렀잖아요. 사실은 조동원 씨를 제가 잘 알아요. 제 국회의원 첫 선거 홍보를 조동원 씨한테 부탁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이런 참. 또 제가 그걸 또 그분을 키우셨네. 아, 나 참. 전혀 정치 홍보를 안 하던 분들 찾아서 제가 야. 침대는 가구다 그때 했던 분인데 찾아서 제가 해서 그때 제가 미스터 싱싱이라는 걸로 제가 첫 국회의원 당선될 때 그 슬로건을 해서 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조동원 씨를 잘 압니다. 왜 그러셨어요? 새누리당이 알게 모르니까 엄청 도움되시네. 아니, 왜 그러- 그런데, 아, 아니, 그렇지 참. 않아요. 그 조동원 씨가 원래는 야권 성향이에요. 아. 삶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야당을 주로 찍어왔던 분이에요. 근데 야당에 인연이 닿을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쪽하고 결합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 대선에서 조동원을 저쪽이 끌고 간 거는 5%는 먹었다고 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했어요. 그때 조동원이. 그러니까 보통 삼선 의원한테 주던 홍보본부장을 조동원에서 전권을 주고 박근혜가 간섭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 빨간색. 둘째, 준비된 여성 대통령.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조동원 선수가 이렇게 선거에 프로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프로 역할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조동원 표는 딱 보면 나와요. 표가 나요. 정말. 근데 이제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끝난 이후에 제가 단국대에서 무슨 과정 주인 교수를 했는데 한 번 불러서 강의 부탁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쭉 대선 복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복귀를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 당시에 엉터리지만 준비된 여성 대통령,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빨간색,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 다 죽은 새누리당을 살렸던 거예요. 근데 이쪽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조동원이 이제는 저는 그 시대가 거하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컨텐츠 다 소모된 상태. 그러니까 네, 맞아요. 보수당에 약간 진보적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새나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댓글에 새나를 비판하는 건 절대 안 지우거든요. 그게 진보적 마인드예요. 푸나 네. 무슨 쉐키 이런 거는 저는 절대 아주 안 지웁니다. 재미나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저쪽 사람들이 그걸 구현해 보이면 굉장히 커 보여. 진보 쪽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조동원 씨가 참 재밌는 사람인 것이 보세요. 대선 때 그 홍보위원장 그걸 해서 나중에 공을 세웠잖아요. 그 대선 끝난 다음에 아무 자리도 안 갔어요. 그 다음에 그냥 평민으로 돌아간 다음에 뭘 했냐면 청년들 조합으로 만들어서 교육시킨 다음에 취업을 하는 거를 그걸 도와주는 협동조합을 했는데 돈을 취업되면 받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진보적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저 홍보 전략가의 시대는 거기까지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야기가 너무 샜고요. 네. 정책 공간 국민성장 이게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런 게 있거든요. 선점해 가면서 뭔가 아젠다를 끌어가고 흐름을 주도하는 게 있는데 박근혜 씨는 18대 대선 때 무려 2년 전에 자기 싱크탱크를 출범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뭐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너무 빨리 대선 시동을 건 게 아니냐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의 비판은 대세론 굳히기. 사람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눈덩어리라는 게 작았을 때는 아무리 굴려봐야 사이즈가 불어나지 않는데 큰 상태에서 굴리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새가 쏠리는 이런 현상. 네. 이것은 문재인 입장에서는 비판할 지점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500명의 교수라는 그 숫자에서 딱 주는 느낌이 저만 해도 이게 양과 질이 다 담보가 되는구나 하고 안정감이 딱 다가와요. 저는 이렇게 봐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하는 사람은요. 출발을 빨리 해야 늦게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리해내는 건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이미 한번 뛰어봤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그리고 1위인데 만약에 막 빨리 달려가지 않는다?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달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뛰는 사람들 뭐냐? 자기 걸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경쟁인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럼 내놨다고 이게 꼭 숫자로 되는 건 아닙니다. 10명 갖고도 더 좋은 거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런 국가 어젠다는요 참 재밌는 것이 본인이 고민해서 본인이 마지막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결코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다른 후발주자들 가운데 본인의 입장이 딱 저기서 나오면 얼마든지 또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면은 이슈파이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뭐 이후에 계속 언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반대로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내부적인 파이팅이 또 거세지고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요, 보통?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정책 개발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예. 일종의 이렇게 느슨한 형태의 인재풀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그룹 만들어가지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일단 인기도 있었고 돈도 있잖아요. 근데 더구나 지난 대선을 한번 뛰었고 그리고 연구소를 만들어 봤었고 근데 한 번 했었고 이제 이번도 있었는데 수장들이 계속 바뀌면서 성과가 별로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나올 만한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는 지난번 대선 한 후에 이제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숫자로 꼭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쪽이면 숫자가 당연히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안정되느냐. 그러니까 1차고 숫자가 적더라도 결국 일할 때는 소수가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숫자가 얼마나 많이 붙느냐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일단 지금 봐서는 이번 뜬 문재인 대표 요 캠프 정책 캠프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을 내놓는데 어느 정도 감은 잡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근데 이게 내부에 안정되게 돌아갈 것인가 이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관전 포인트 중에 이런 것도 아마 이걸 준비하는 분들은 다 신경을 썼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그냥 기사만 딱 봤기 때문에 면면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몇몇 대목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 가령 제가 평소에 이분이 괜찮은데 싶었던 분들이 몇 분 있듯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가령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생각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주 재밌는데 무슨 연대 무슨 대학원장, 고대 무슨 대학원장, 어디 무슨 대학원장에서 안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방 이런 걸.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 그것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부하는 사람들 무슨 서울대 나온 박사만 다 모으면 꼭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령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 거는 보면서 저거 앞으로 이제 디테일 정책은 나와야 되는데 사실 대선 끝날 때 국민이 기억하는 정책이 몇 개 되겠습니까? 딱 대박 치는 거 3개에서 5개 있고 나머지는 쭉 깔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 내놓는다는 전제를 해놓고 본다면 나머지 큰 그림은 지금 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뭐 이렇게 큰 거 내고 나머지 뭐 100개, 200개 가겠죠. 공약 각 분야까지. 심지어 무슨 뭐 여성단체, 무슨 장애인단체, 어느 뭐 무슨 단체 이런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공들여서 준비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준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500명이 많은 게 사실 아닐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럼요. 각 분야를 다 두루망라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야권 대선 주자들도 알게 모르게 지금 문재인이야 이제 뭐 대선이냐 아니냐 논쟁이 있을 정도로 가장 앞서가는 주자니까 이 언론에 그나마 지금 관심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야권 주자들 한번 상황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문재인 정책 공간 국민성장이 이번에 지금 얼굴이 대체 누구예요? 한한상 전 한성대 총장이 상임 고문을 지금 맡고 계시고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체를 이끌고 있는 소장은 조윤재 서강대 교수님이 지금 맡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진보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중도 확장적인 그런 컨셉을 좀 가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이분들 한국은행 총재를 하셨던 분이나 한한상 총리는 그나마 그래도 이쪽에 어떤 주요 요직을 맡았던 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한한상 선생 같은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나 민족적인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을 갖는 어른으로서 위치하면서 실제 중심은 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하면서 주류 경제학자와 중도 부분을 넣었다라는 그 컬러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른 후발 주자들이 그러면 가져갈 걸 다 독식했느냐. 이제 그 남은 거는 각각의 주자들이 자기 컬러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전혀 다른 컬러를 또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